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7월 교육청 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가형 객관식 주요 문항 같이 한번 해설 강의 해볼 건데, 자, 2, 3점짜리 제외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 15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다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 3점짜리 틀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개념을 몰랐으면 그 스스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주요 문항만 해설을 할 건데, 자, 그 해설 강의 할 때 선생님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발문을 봤을 때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선생님이랑가 어떤 차이점,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고 왜 난 그 생각을 못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진단하셔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능 날까지,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9월 평가원까지 올바른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통계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2개 등장했고, 마지막 구하는 거 보면 확률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자, 평균이 안 나왔고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표준 편차 알아야 하고, 이 평균을 알아야만 무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 값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의 값을 무조건 구한다면은 모르는 문자 2개니까 반드시 식 2개가 등장했을 것이고, 그 첫 번째 식이 바로 얘, 두 번째 식이 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2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중요했던 사고방식이죠. 자, 공부해 봅시다. 결국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 정규 분포가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이 정규 분포를 따른 데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이 확률은 뭐로 주어지니까? 넓이니까. 이거를 못 구하지는 않을 거야. 표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뭐다? 대칭성이다. 이 정규 분포가 4점짜리로 등장한 순간 결국 이 대칭성, 무슨 대칭성? 선 대칭성, 그게 바로 평균이죠. 그 대칭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 전략을 세운 후 마지막에 답을 내는 과정 속에서 넓이를 구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너가 일단 확률 변수가 2개 등장했죠. 근데 이 2개의 어떤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어떤 관계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은 얘가 지금 평균이 m이고, 자, 이거는 평균이 지금 2m입니다. 일단 대칭축이 0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달라요. m이 0이 아니면.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일단은 뭔가 같다라는 관계를 정확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둘의 관계에서 뭐 평행이동 관계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전혀 다른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구하는 게 p, x가 이 표준 편차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자, 그래서 준 식을 보시면 첫 번째 p, x가 8 이하, p, y가 8 이하일 이 확률이 얼마다? 1이다. 근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 그래,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이 1인 거는, 1이란 것은 우리한테 되게 특별한 숫자잖아요. 확률의 총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 지금 확률 변수가 몇 개 등장해서? 2개 등장해서 2개의 분포를 관찰하는 게 힘드니까 당연히 뭐 하시는 겁니까? 표준화 하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표준화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럼 하나의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달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분포 안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표준화를 해 주시면은 결국엔 z의 8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더하기 p z 8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두 변수를 다룰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평균이 얼마야?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랬을 때 얘도 지금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대칭성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대칭성까지 굳이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을 때 알아서 잘 해석하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9월 수능 이 두 개의 중요한 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있어야 하지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왜? 우린 M과 시그마에 대한 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분의 8마 M이에요.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넓이가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니까 자, 여기 나오는 얘가 나머지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돼요. 근데도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얘 대칭시키면 어차피 정규분포 무조건 대칭성이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랑 같도록 하면은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너니까 여기는 2분의 얼마다? M마 8이다. 그럼 다시 보면 얘가 이만큼을 채워야 돼야 넓이가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얼마다? 바로 시그마분의 8마 2m이다 해서 관계식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1이라는 걸 내가 대칭성에 의해서 결국 확률 변수를 하나로 표준화해서 통일한 후 관계식을 찾는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P 확률 변수 Y가 M마 M뿔 3입니까? M뿔 4?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입니까? 0.5보다 작아요. 0.3085입니다.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겠죠? 확률 변수 Y 하나니까 이 분포에 대해서 가지고 놀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 M뿔 4라는 위치는 0.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위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M뿔 4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다? 0.3085다. 그러면 대칭성에 또 의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M? 아니지. 너와 너와의 중점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4M이어야 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3M. 그치?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가게 되면 3M 그 다음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지금 4M이니까 중점이 2M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확률이 얼마다? 0.3085다. 그럼 나는 요 확률이 0.5에서 뭐를 뺀? 0.3085를 뺀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0.19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이 확률은 문제에서 표준정규분포에서 지금 보니까 0부터 0.5까지가 0.1915래. 그럼 어차피 얘 표준화하면 얘 얼마니까? 0이니까. 그리고 3m 마이너스 4라는 이 값에서 뭘 빼고 2m을 빼고 여기서 뭘 나누면 표준편차인 시그마를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얼마다? 0.1915다. 요걸 푸시면 되겠죠. 아이고 1915가 아니라 얼마야? 0.5 2분의 1 이거다 라는 것만 푸시면 모르는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m값과 시그마 값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통계 파트를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험 문제에서 정규 분포가 등장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단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거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선 대칭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겠죠? 선생님이 답은 끝까지 내진 않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완성형 문제죠. 자, 이번에도 역시 통계 파트에서 주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통계에 대한 개념의 기본적인 것과 사실 이해력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막혔을까? 바로 가족권에서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이 나조건을 처리할 때 아이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하자. 그때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계속 변하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봐. 그랬을 때 나는 지금부터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해볼 건데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풀이를 이해해봐. 그랬을 때 얘가 말하는 접속사를 잘 보시면 돼요. 항상 원인과 결과. 그럼 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렇죠. 얘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변하는 숫자, 변수니까 얘에 나오는 최소값은 111이고 그러니까 3 이상일 거고 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최대값은 666 해서 18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그 실수값들은 3부터 18까지의 자연수를 가질 수 있어.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래 놓고 이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7마 A, 7마 B, 7마 C는 각각 6 이하의 자연수다 이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이런 걸 왜 주는 거예요? 이 평균을 구하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야. 그럼 시험은 사실 여기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결국 얘가 지금 이걸 구하려고 어떤 풀이의 아이디어, 방향성을 제시하는구나. 그럼 만약 이해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도 6 이하의 자연수고 얘들아. 그 다음에 그냥 얘를 하나로 봐봐봐. 이것도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어차피 이것도 변수, 이것도 변수면 똑같은 그냥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다 범위가 6 이하의 자연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3부터 18까지인 자연수 K,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그 값의 최소값도 얼마야? 3. 최대값도 얼마야? 18이 되는 거지. 똑같은 변수니까. 그래서 그런 K에 대해서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변하니까 그걸 K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 X가 얘였잖아요. 그쵸? 그 X가 K 값을 취할 확률. 다시 말하면 누구? 3 또는 4 또는 5 또는 18을 취할 그 확률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놓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K라고 놔볼게. 그러면 문제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확률과 서로 같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그 P, 이 확률 변수가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3부터 18이잖아. 그 변하는 실수를 K라고 놓으면 그 K를 취할 이 확률이나 그 다음 내가 아까 놓은 7마 A라는 이거 하나 7마 B 이거 하나 7마 C 이거 하나 그 세 개를 역시 여러분들이 뭐라고 놓으면 K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요거 자체는 7마 X잖아요. 그래서 얘가 는 K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7이 아니라 21 쏘리. 자, 그럼 21 마이너스 X가 K일 확률과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X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1 마이너스 K다. 이거잖아. 이 확률과 어떻다? 같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랑 너의 확률이 어떻다? 같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문제에서 제시한 거예요. 왜? 이 평균을 구하려고. 선생님 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지. 이 출제자 이렇게 풀어준 거니까. 그걸 이해해보란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21-K야. 그럼 3 곱하기 얼마 들어가야 돼? 3, 7에 21이야. 그래서 얘가 7이죠.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같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에서 너랑 확률이 같아.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분석하고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문제를 더 보면서 다시 한번 와도 괜찮아요. 근데 나 넘겨볼게. 그러므로라 그랬어.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싶은 거야. 야, 확률이 같아.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은 이 K가 지금 뭐예요? 변수예요.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3, 4, 5 해서 18까지 변하는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쳐다봤을 때 변하는 걸 보면 이들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F의 6-x는 F의 x다. 이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얘를 약간 영어 단어처럼 딱 봤을 때 선생님 x는 3대칭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걸 처음 배운 학생들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얘가 임의의 실수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변했을 때에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두 개의 뭐가 일정합니까? 합이 일정합니다. 항상 불변량을 관찰하시는 거고 그래서 얼마예요? 6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변해도 합이 6이야. 그럼 두 변수에 대한 합 평균 관찰. 그래서 항상 얘는 x값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두 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두 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 값이 같대. 그래서 x는 3대칭이야. 3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라고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 시험장에서 변수고 변수인데 이게 뒤에 같다고? 왜 같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확률이 같아? 넓이가 같아? 어떨 때마다? 라고 하면 변수 두 개의 합이 항상 얼마다? 일정하다. 합이 21. 물론 평균을 내면 2분의 21일 때 즉 변하는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들의 합이 21 또는 평균이 2분의 21일 때 그 두 확률은 어떻다? 같다. 이게 문제 푸는 키가 된다는 얘기지. 이 출제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딱 파악했어. 그랬을 때 이제 expectation x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들과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다 곱하고 다 뭡니까? 더하죠. 그거를 시그마로 표시했어. 얘가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K라고 놓으면 그 K에 대응하는 확률을 썼어. 그럼 총 몇 개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야? 18개 마이너스 3 플러스 1개죠. 16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싹 나열해 뒀습니다.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18 대입한 것까지를. 그래 놓고 마지막 보니까 야 같아 이거랑. 몇 배로 시그마 뒤에 빠졌어. 여기 보세요. 3부터 10까지야. 이거랑 딱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몇 개로 줄었어요? 10 빼기 3 플러스 1, 8개예요. 절반 됐죠. 그리고 이 문제도 대칭성이야. 지금 방금 풀었던 이 문제도 14번도 대칭성이고 그렇죠? 방금 여기에서 제시한 그 아이디어도 바로 뭡니까? 선 대칭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문제에서 그러지 않았니? 그러므로라고 했고 그리고 이 시그마에 대해서 여기가 K였으면은 시그마의 변수가 K니까 얘는 K는 앞으로 못 나가. 그럼 이게 상수여야 돼. K값이 아닌 어떤 다른 변수거나 아니면 숫자로만 되어야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더하기가 줄었어. 뭔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반으로 정확하게 절반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럼 관찰하는 건 뭡니까? 합해서 21 또는 평균이 2분의 21일 때 그럼 너하고 더해서 21이 되려면 18 4는 요 앞에 있는 17 그러면 정확하게 16개니까 2개씩 이으면 딱 8개로 줄겠다. 그게 머릿속으로 힘들면 써보는 거죠. 자, 3, P, X는 3.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18 곱하기 P, X 이퀄 18.
아까 이 그럼으로 전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니랑 더했을 때 합이 얼마면 21이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 그러면 그 말은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px는 18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얘를 px equal 3이라고 고쳐도 괜찮죠. 근데 여기 보니까 3부터 대입하래. 그럼 너를 뭐로 바꾼다? p x equal 3으로 바꿔라. 이게 바로 그럼으로죠. 그럼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니까 내가 이거 두 개부터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더했을 때 같으니까 얘는 얼마다? 21에 p x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쪽에 쓸게. 그래서 얘는 21에 p x는 3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4. 그러면 4랑 얼마 더해야 21이지? 17. 자, 그래서 4에다가 p x equal 4.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7에 p x equal 17이야. 아, 두 개가 변수였지만 합하면 얼마니까? 21이니까. 얘랑 어떻다? 같다. 근데 저기 시그마 때문에 얘를 뭐로 고쳐도 괜찮다? 4로 고쳐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얘는 21에 p x equal 4.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에 몇 개 나열될 거고? 8개. 이쪽에 몇 개 나열될 거고? 8개. 그래서 16개야. 그러면 이것들은 21px는 3, 21px는 4 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21에 px equal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0과 11에 대해서 얘기했었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싹 다 시그마로 표시하면 이제 21은 상수니까 바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이때 확률 질량함수 성질에 의하여 너 이거 알고 있어? 근데 써줬어요. 항상 야,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너무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k, 확률 변수 x가 이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게 3, 4, 5, 6 해서 18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버리면 당연히 그 총합은 얼마여야 돼? 1. 그러니까 다 1이어야 하므로 야, 근데 그거 3부터 10까지 그러면 얼마냐? 다시 말할게. 3, 18, 4, 17 이렇게 다 쓴 거잖아요. 총 몇 개야? 16개의 그 확률의 총합이 1이야. 우린 반만 가져온 거지. 반만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 얼마고? 2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값이 얼마다? 2분의 21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이제 답을 내는 과정이니까 자, P값이 7이었죠? 나가 얼마였어요? 21이었죠? 거기에다가 2분의 1 해라. 28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다? 56,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에는 사실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 성질을 몰라서 못 풀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확하게 이 출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집중해서 봤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빈칸 앞뒤 보면서 계속 헤맸는지 그렇죠?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못 풀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서 고민을 했었어야지 다른 데 엄한 데 보면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죠? 항상 그건 당위성은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설명에 대해서 그 다음을 쭉 설명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변하는 게 있다면 그 변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량을 관찰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7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를 봤을 때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조금 소재를 좀 변형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봅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면 이 등차 수열 하면은 머릿속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기준항, 공차 이거 두 개만 알면 등차 수열은 다 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또 2분의 n의 2a 1의 이거 아니고 알겠죠? 그런 친구는 없었을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 나왔구나. 그게 뭐야?
그 모든 항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등차, 등비 이렇게 두 개 나와가지고 가나다 해서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는 1부터 5까지 K는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 여긴 절대값 AN 더하기 뭐 BN 여긴 절대값 AN 더하기 절대값 BN 그거보다 문제를 풀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사실 그걸 경험했다라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 그럼 보세요. SNT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등차수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항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차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드는 건 자꾸 벙찌죠. 더 읽어나가요 조건을. 근데 S7이랑 T7이 같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A1, A2, A3, A4, A5, A6, A7. 야, 이거의 수열의 합, 이게 바로 S7이잖아요. 일단 써보는 거지 모르니까. 자, 이거를 다 더한 거다. T7, A1, A2, A3 이 똑같은 수열에다가 뭘 붙여서? 절대값들을 다 붙여서 이거는 내가 문제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써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빨리 되는 학생이 있지만 안 되는 학생은 다 써보란 얘기야. 선생님 직접 써요. 그럼 보세요. 이거랑 어떻게 해야 같아지지? 얘는 등차 수열인데 근데 지금 기준항도 없고 공차도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이랑 관련이 나왔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항이 음수야, 양수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절대값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 음수야, 양수야? 이거예요. 음수야, 양수야? 현장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던 문제야. 그러면 음수야, 양수야? 몰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계, 0. 이거 항상 신경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네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너는 그대로 절대값이 쫙 어떻게 돼? 그대로 A1, A2, A3, A4, A5, A6, A7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 똑같아. 근데 만약에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음수면 다 음수라고 가정해보자. 얘는 다 음수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다 양수로 나올 거니까 달라져요. 선생님 몇 개는 양수고 몇 개는 음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만큼 4개가 양수예요. 그럼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0은요. 생각해봐. 물론 아직 밑에 조건 읽지 않았지만 다 0이라 가정해도 0, 0, 0, 0, 0, 0 나오니까 0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값들이 같으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저기 A1부터 A7까지 이 등차 수열의 수의 배열은 양수랑 0만 배열돼야 되겠다. 양수랑 0만 배열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저 AN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7 이하까지는. 왜? 저 가족권을 보고. 근데 아직도 머리에 짜는 건 뭡니까? 공차 몰라요. 그 다음에 기준항 몰라요. 자, 그랬을 때 나조건 봅시다.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해. 그러면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쭉쭉쭉쭉쭉쭉 다 성립해. 그때 마지막 T15 값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어.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거가 누군가는 바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초 안에 그냥 끝장 나요. 이 해석하는 게. 누군가는 이거 자체도 안 된 거야. 그때 직접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보면서 자기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건 알았잖아. 뭔 알았냐면은 S7이랑 T7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이게 등차 수열인 것까지는 알고는 있는데 분명히 등차 수열이야. 얘네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럼 일정한 수를 더해서 계속 만들었을 거고 이 차이는 계속 다 일정한 수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 조건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다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내가 찾아냈어. 그래야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 조건을 봤더니 6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Tn 값이 이게 계속 6이면 6번째까지 더한 거거든요. 7번째면 7번째까지 더한 거거든. 근데 그 값이 뭐하다? 일정하다. 84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 숫자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 네가 6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치 그냥 n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5, 4, 3이란 안 되니까. 근데 6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6 이상을 대입해도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요 7일 때 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7일 때 값은 알 수 있겠네요. 맞아. 그것도 맞지만 일단 6부터 뭐 해보란 얘기야? 대입해보란 얘기예요. 왜? 이산적인 변량이잖아. 이게 실수가 아니잖아. 유리수가 아니잖아. 자연수니까 대입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n이 6일 때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S6 더하기 S6 T7이야. 미안해. 자, T6이야. 이 값이 84야. 근데 n에다가 7을 대입해 본다 하더라도 S7 더하기 T7도 얼마란 얘기야? 84란 얘기야. 따라서 이 하나의 값, 요 값은 얼마다? 42다라는 결론을 일단 먼저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 놓고 n에다가 8을 대입해 봤어. S8 더하기 T8도 얼마다? 84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이 S7은 절대값을 안 붙인 거잖아요. 그게 뭐야? 등차 수열에 7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 값이 얼마다? 42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습할 때 기준항 알아? 공차 알아? 둘 다 지금 몰랐지만 하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합이 얼마다? 40이다. 이거의 합이 얼마다? 42다. 그러고 나면 또 하나 내가 6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값이 일정하다라는 사실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84야. 왜? 이거 갖다가는 이 식 하나 1항부터 7항까지 더했을 때 42다라는 걸 알면은 이들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공식을 쓰면 2분의 n에 7에 a1 더하기 a7 하게 되면은 즉 2분의 7에 a1 더하기 an이다. a7 이라고 하면은 이 값이 42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a1 더하기 d다 라고 놓으면은 a1과 d에 대한 관계식은 찾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둘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시 또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수업 시간에 이 기준항하고 이 공차를 몰라.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그냥 니네들이 숫자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등차수라는 것은 n에 관한 무조건 몇 차식? 1차식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러면 선생님 뭐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차피 등차수는 공차가 0이면은 상수함수고 공차가 0이 아니면은 1차 함수야. 그래서 1차 함수거나
또는 상수함수처럼 생각하고 그 수에 대한 배열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것들에 대한 조건을 수를 배열하면서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림을 보세요. 만약에 D가 0이에요.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첫 항으로 계속 값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첫 항으로 같아지면 41을 7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러면 A1이라는 숫자도 얼마에 찍히고 6에 찍힐 거고 A2라는 숫자도 6에 찍힐 거고 그렇게 돼야 A7까지 나왔을 때에도 6이면 6, 7에 40이 나오니까 문제에 모순은 없는데 그 다음 조건 8항까지 갔을 때 A8 이러면 또 6인 거잖아. 공차가 0이면. 그럼 보세요. A8이 6이면 절대값 A8도 얼마야? 6이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여기 S7 더하기 T7이 84면은 거기에 12가 더 더해져서 이 숫자가 커졌어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안 돼. 물론 확인해보진 않았을 거야, 당연히. 근데 정확히 공부해봅시다. 두 번째야. 만약에 여기서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면은 이러한 배열이잖아. 근데 분명히 n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0이라고 쓸게. 양수여야 한다며 숫자 배열이. 무조건 A1부터 A7까지는 다 양수여야 한다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항 수열을 나열해 봤을 때 이 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A2도 양수여야 돼.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 A7이 있을 거고 그럼 난 궁금한 건 그 다음 A8을 봤을 때 계속 숫자가 어떻게 돼? 양수로 커져. 그러면 S8 더하기 T8도 84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 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공차는 뭐다? 음수다. 그래서 공차가 음수예요. 그래서 결론, 공차는 뭐다? 음수여야 한다라는 결론이 등장하는 거야. 물론 이 과정이 빠르게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어.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해보는 거다. 어차피 경향은 세 가지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이게 n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거를 딱 배열하면은 이 값이 A1이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이게 A2잖아. 이렇게 오면서 이제 A6, A7이 찍힐 텐데 그 A7 값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 경계에는 0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봅시다. 이들의 관계를 봤다면 이들의 관계도 받는다는 얘기지. 그때 S6하고 T6까지 더한 것도 얼마다? 84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섯 번째가 1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얘가 A6이야. 그러면 이거 싹 더한 것의 2배가 뭐란 얘기야? 84란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거의 2배. 왜? T6은 절대값 붙인 건데 전부 다 지금 n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다 그대로 나오면서 2배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더했을 때도 얼마다? 84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7, 즉 7번째가 뭐여야 한다? 바로 0이어야 한다. 그래서 네 값이 얼마다? 0이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긴 전부 다 이제 등호가 빠져야죠. 공차가 음수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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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런 결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계속 이렇게 경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게 7이야.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아니 S8 더하기 T8 얘는 절대값 붙인 거고 거기에 더한 게 84래요.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등간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공차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의 차이가. 근데 7이야. 6, 7이야. 그럼 8을 여기다 썼어. 그럼 8은 얘는 1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죠. 물론 여기서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공부할 포인트를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점대칭이니까 얘랑 딱 되면서 이 값에 찍힐 거야. 얘가 뭐야? A8이야. 근데 절대값 붙이면은요, 이걸 뭐 하면 될까? 그냥 꺾어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인다는 얘기야. 경향 자체가.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배웠던 뭡니까? 절대값 함수예요. 너를 꺾어 올려서 대칭시키자예요. 그래서 얘가 선대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선대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값이 얼마다? A8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딱 꺾어 올리면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다음 얼마입니까? 빵이에요. 아, 그러면 A9도 마찬가지겠네. A9도 이렇게 해서 꺾어 올린 절대값 함수가 바로 얘니까. 얘가 바로 절대값 A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9는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 A1이 여기에 있잖아요. 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두 개 더해서 중점이 얼마 나오게? 7 나오게. 따라서 여기 얼마다? 13이 되는 거죠. 그럼 14의 중점이 7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찍히는 게 바로 A의 13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아, 절대값 함수구나. 그러면 결국 이것까지 분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T15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까지는 내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여기까지 값을 알고 있잖아. A1부터 A6까지 사실 7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만큼까지 더했을 때가 얼마다? 42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A7부터 A13까지는 똑같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또 4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42 더하기 42까지 써주고, 그럼 남은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값 A14, 절대값 A15만 구하면 돼요. 근데 A7이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A7이 빵인 순간 A1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A1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A1은 42 곱하기 얼마다? 7분의 2다. 따라서 12다. 그럼 A1이 12고 A7이 얼마니까? 빵이니까 공차가 등장하는 거죠. 공차는 이들의 차이를 뭐라 그랬습니다. 몇 개 차이예요? 항의 차이가? 6개. 그러면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 6D가 마이너스 12니까. 그래서 D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값이 지금 12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값 A13도 12란 얘기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절대값 A14는 얼마예요? 14. 얘는 16이 되겠죠. 따라서 14 더하기 16까지 해주시면 84에다가 얼마 더해라? 30 더해라. 정답은 11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학생들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든 생각 결국 뭡니까? 공차 기준항 아는가? 근데 이 문제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감춰놨어요. 기준항을 줬고 아니면 공차를 감췄거나 공차를 주고 기준항을 감췄다면 조금 더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었던 문제일 텐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턱 막힐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라면 그 공차랑 기준항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내가 합 조건 얘하고 더했을 때 84 얘하고 더했을 때 84 얘하고 더했을 때 84 왜 계속 84로 일정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S7과 T7이 같다라는 이 해석 가나 조건 합과 절대값을 붙인 그것들의 합에 대한 해결력 그리고 이해력이라는 것 이 자체를 시험장에서 내가 못한 거야. 근데 또 시험이 이제 끝난 입장에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된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우리가 어떤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니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는 상수 함수란 말이야. 그어질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조건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걸 찾았으면은 얘네 세 개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어떨까? 분석하기가, 이해하기가 편하겠지.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안 그리고 그냥 뭐 나열해 본다고 하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머리 좋은 친구들은 돼 그게. 머리 좋은 친구들은 된다니까. 근데 아닌 친구들은 자꾸 막 맴돌아. 그걸 나도 경험했었으니까. 그게 맴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린 뭐로 확인한다? 그림으로 확인한다. 이게 수학적 도구고 수학적 아이디어잖아. 안 되는 건 그림 그리고 그림으로 안 되면 수식으로 풀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잖아.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그 9월 평가원이랑 수능을 준비해서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못 풀었으면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은 칠판 지우고 그 다음은 18번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1, B1, C1.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가 됩니까? 초항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개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닮음 도형이니까 1 마이너스 결국 공비분의 첫항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6월 평가원에 비해서 되게 난이도는 쉽게 출제가 됐어요. 뭐 그림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 그걸 다 관찰해 보면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다 60도라는 것도 일단 챙기시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중점을 일단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똑같아.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을 잡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중점을 잡았죠. A, D1에 또 중점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B1, B2에 아니지 B1, C1 B1, C1의 중점이 2원이고 그쵸? 자 이거 잘못 잡았어. 자 그래 놓고 요 다시 또 얘의 중점을 또 잡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하고 얘의 또 중점을 잡고 F1이 아니라 여기 F1 잡고 다시 또 얘하고 얘의 중점을 I1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서 또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고 또 중점을 이렇게 잡은 거야. 동일한 행동을 변에서 똑같이 해서 만들어진 이 넓이가 초항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야. 같다고. 근데 어차피 이 길이랑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길이랑 어떻습니까? 같아요. 자 그래 놓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모두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면 60도, 60도, 60도죠. SAS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다.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으니 이렇게 요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결국 이 넓이들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만 합동이야. 이러고 들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풀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다 합동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구해서 뭐 하면 된다? 하나만 구해서 3배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형 요거랑 얘랑 뭐니까? 닮음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닮음이고 항상 닮은 도형이고 결국 이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는 잠깐만 선생님이 분필이 여기 있어서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결국은 뭐다? 이거다. 이 하나만 구하자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내가 요만큼이 얼마니까? 4. 이만큼이 얼마고? 4.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2.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다시 중점 잡은 거고 2니까 요 길이 얼마? 1. 따라서 이만큼 길이 얼마? 3.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요만큼이죠. 4. 아이고 5. 미안. 요만큼의 길이가 이게 중점 잡았고 1이니까 여기가 얼마고? 4니까 얼마다? 5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 2, 이만큼 길이 4. 여기 6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는 바로 구해집니다. 자 보세요. 결국 내가 하나의 삼각형만 보면 돼. 18번이야. 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3.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5. 그래서 생기는 이 삼각형이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놨고 그랬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2.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4.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거의 몇 배? 3배. 그게 바로 초항이 되죠. 이거의 3배. 자, 그랬을 때 요 끼인각 60도. 그러면 전체 이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첫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비는 그 다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얘지 않습니까?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8대 x가 뭐가 되는 거고 닮은 b가 되는 거고 64대 x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공비가 넓이 b가 되는 거죠. 됐죠? 64분의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막 공비분의 첫 항이죠. 1 마이너스 공비 64분의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답인 거야. 그럼 x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x에 대응하는 뭐가 나와 있어? 각 나와 있고 끼가 나와 있지? 그냥 코사인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라는 것은 x의 제곱은 자 9 더하기 25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이것에 대응하는 각도 60도 하시면 x제곱값 나오죠. 바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9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너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결국은 정적분이야. 현장의 친구들 잘 들어봐.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적분 구간이. 어차피 이 문제는 계산 문제야. 그러기 위해서 위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일단은 구하는 걸 딱 관찰해 보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 아,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기출문제들을 보면. 맞지? 근데 일단 이 생각은 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어. and 아이고 적분이니까 치환적분이냐 부분적분이냐. 치환적분이냐 부분적분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치환이 아니면 부분이라 그랬어. 치환적분이 아니면 부분적분이다. 치환하고 싶은 함수가 있다면 그거에 미분한 함수가 바로 어디 있어야 된다? 곱해져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다 부분적분이다. 근데 그거에 뭐가 나와 있어? 함수 위에 도함수. 함수 위에 도함수. 뭐 보여야 돼? ln. 우리가 ln fx 물론 여기에 절대값이 붙여지는 거지만 자 이거의 미분법 하면은 함수 위에 뭐가 나온다? 도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는 적분하면 ln. 그게 바로 보였어야 하는 거지. 이미 기출에서도 나왔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ln 미분한 거다. 근데 여기 ln 있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딱 그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어차피 계산 문제야. 마지막 구하는 게 계산 문제고 인테그랄 첫 번째 집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물론 우함수, 기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그 특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적분 구간이 이렇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x 곱하기 fx분의 그러니까 이번에 7월 교육청 문제를 보면은 다 대칭성을 좀 많이 써놨죠. 자, 그래서 fx 함수 위에 도함수를 봤어. 그리고 dx야.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어라? 함수 위에 도함수네? 함수 위에 도함수가 있네? 물론 선생님 얘를 미분하면 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인식한다면 결국 얘는 ln 미분이구나. 이런 생각? 자, 그 다음에 이만큼 봤을 땐 어차피 미적분의 적분이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큰 틀이겠구나. 치환적분이 아니면 무조건 부분적분, 이게 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대요. 왜 줬어요? ln 때문에. ln의 진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놓고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나와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ln의 ft, 그러니까 절대값을 안 줘도 되겠죠. 0보다 크니까 dt. 그럼 내가 어차피 정적분으로 정의된 거 너네 기하적 관찰이 힘드니까 무조건 보자마자 gx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도함수를 관찰해라. 그리고 첫 번째 g빵은 얼마다? 빵이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빵 대입하자. 하나 알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g'x 이것의 도함수를 관찰하자. 그게 바로 뭐다? ln의 fx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인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 보면은 함수 gx, g의 도함수 g'x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보니까 자 gx는 1에서 극값 1을 갖는다.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됐으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 따라서 g'1이 얼마다? 빵이다. 다음 두 번째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값은 함수값이니까 g일 값이 얼마다? 2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나조건 모든 실수 x에서 g'x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맞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를 해석하셔서 조건들을 보신 다음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자 fx의 f'x야. g'x가 ln fx죠. g'x가 ln의 fx야. 자, 그러면 얘는 뭐 하기 쉬우네? 적분하기 쉬우네. 그럼 잘 보세요. x에다가 fx분의 f'x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적분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얘가 뭐 하기 쉬우네? 미분. 얘가 적분하기 쉬우네. 그래서 시작은 부분적분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bx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분하는 거니까 자 갖다 쓰고 미분하고 얘는 적분하면 ln의 fx 절대값 붙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ln의 fx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은 1 대입했어. 그럼 ln의 f1 마이너스 ln의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결국 ln의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잠깐만 1 대입했고 그다음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 보면 얘가 ln fx가 g'x를 했잖아. 그게 뭐예요? g'1 얘는 g'-1이에요. 자, 그럼 g'의 값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값도 0이고 이 값이 무슨 함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함수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값은 그냥 날라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ln의 fx 바로 뭡니까? g'x였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더 계산해 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ln의 fx인데 걔를 뭐로 고친다? g'x. 얘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럼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1까지 g'x의 dx. 그럼 마이너스 2배에다가 gx가 될 거고 0부터 1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배에다가 g1 빼기 g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배에 g1 값 얼마? 2. 마이너스 g0 값 얼마? 0. 따라서 들어가는 정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문제는 길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가나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에서 이거를 못한 학생도 없을 거야. 그러면 문제를 관찰할 때 결국은 이 정적분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그 계산을 결국 함수의 특징, 우함수, 기함수, 선대칭성 또 나왔어요. 그치? 계속 나와. 그리고 이거랑 그 다음에 함수 위에 도함수. 결국 이 함수 위에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아 ln 미분한 거. 그러니까 얘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구나. 적분하면 ln 나오고 그 ln이 바로 누구다? g'x다. 그게 바로 우함수니까 마지막 함수의 특징 갖다가 적분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지?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어려웠을 법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21번 문제보다 20번 문제가 더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고 아마 그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던 학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중복 발생했거나 덜 샜거나 했을 건데 선생님이 정확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거 보자마자 또 원순열 이러시면 안 돼.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아니니까 서지경 갖고 놀지 말고 자 그림과 같이 원탁 위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에 적혀있는 6개의 접시가 놓여있고 같은 종류의 쿠키 9개입니다. 배열할 필요 없고요. 자 근데 접시 위에 담으려고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적혀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하는 양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하나씩 담는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봐 수학에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해해 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만약에 눈의 수가 1이 나왔어. 그 1이 나왔으면은 그 수가 적혀 있는 접시하고 그 접시에 이웃하는 너, 즉 이렇게 너에다가 적혀 있는 접시에 쿠키를 하나씩 담아. 근데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해? 3번. 그러니까 딱 이거 보자마자 똑같은 시행을 3번이나 하네?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물론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확률을 구하는 데 입장에서 아까 풀었던 정규분포처럼 정규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넓이로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큰 틀부터 잡죠. 큰 틀.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큰 틀부터 자 그때 그 9개의 쿠키를 모두 접시에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1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아마 시험장에서의 처음 시작은 이럴 것 같아. 자, 결국은 내가 몇 번 시행을 합니까? 3번의 독립시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 시행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던진 수가 1 나왔어요. 두 번째가 또 1이 안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시행이고 확률에 영향을 안 미쳐요.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독립시행을 했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6개의 접시에 각각 1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답을 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드릴게. 물론 푸는 방법이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모든 학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 자, 1이 있고 그리고 4가 있고 자, 여기 2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있고 5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6이 있고 자, 여기 얼마가 있어? 3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한 개 이상 쿠키가 담긴다? 3번 했는데? 그럼 만약에 1이 뽑혔어. 그러면 6과 2에 이렇게 쿠키가 담겼겠네? 쿠키 담긴 거 동그라미 쳐볼까? 그럼 이게 한 번 시행했을 때잖아? 그러면 처음에 한 개 이상 담긴다? 잠깐만. 그럼 두 번째. 내가 1을 뽑았어. 근데 그 다음에 3을 뽑았어. 채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를 뽑았으면 또 여기에 쿠키가 하나 더 담기겠네? 여기 쿠키가 담기고 여기도 담기겠네? 한 번씩이 더 남았잖아. 그럼 5번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또 여기 담길 거고 여기 담기고 여기도 또 담기니까 한 개가 다 담기네? 그러면은 안 담기는 게 뭐야? 안 담기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뽑고 또 1번 뽑고 또 1번 뽑으면 여기만 쿠키가 채워지겠네? 잠깐만. 그런데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은 이렇게 뽑고 만약 이렇게 뽑고 또 이렇게 뽑아도 안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 쿠키가 담기는 상황과 안 담기는 상황을 막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는 한 개 이상의 쿠키를 담는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번호를 초이스해야 할까? 한 개 이상의 쿠키가 담기려면 예를 들어 1번 뽑히고 3번 뽑히고 5번 뽑히면 그 첫 번째 시행했을 때 1 뽑히고 두 번째 시행했을 때 3 뽑히고 세 번째 시행했을 때 5 뽑히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런 숫자들의 조합을 찾자라는 생각으로서 케이스 분류하자. 그 숫자 조합들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아까 그냥 1, 2, 4 이렇게만 뽑아도 1, 2, 4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다 채워주네? 이 숫자의 조합이 사실 그냥 내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케이스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한 개 이상 안 담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여사건의 확률로서 시작을 해보는 거지. 왜? 이 숫자 조합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 개 이상 쿠키를 안 담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빈 접시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서 6건의 확률이니까 크게 이 문제는 6건의 확률로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또 이거 안 쓰면 안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개 이상 안 담기는 것들을 갖다가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것 한 개 이상 안 담기는 상황을 내가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총 6개의 숫자가 있잖아. 케이스 분류 잘해야 돼. 3번 시행을 했어. 무조건 주사를 던지면 숫자는 나와. 3번 시행했는데 다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거야. 똑같은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또는 그러면 한 숫자만 계속 나온 거지. 한 숫자만 계속 나온다. 또 두 숫자만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서 1, 2, 2 뭐 이런 식으로
또 3개의 숫자가 나온다. 이거밖에 없잖아. 왜? 3번 시행하니까. 3번 시행하니까.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나름 케이스별로 잘 하고 있는 거야. 크게. 그래서 첫 번째 3번 시행을 하니까 3개 다 같은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3개. 숫자가 1개만 계속 나오는 거지. 숫자가 2개. 숫자가 3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3번 시행을 하니까 3번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이 나왔어.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5가 나왔어. 5, 5, 5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숫자가 2개 나왔어. 1 만약에 나왔어. 2 나왔어. 그러면 2개만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또 넣었을 때 2 이런 식으로 또는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숫자가 3개 나왔어. 서로 다르게 뭐 1, 2, 3, 뭐 1, 3,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1개 이상 안 담기는 걸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이건 완벽히 케이스별로 됐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지. 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항상 주관식으로 연습해야 되는 게 저게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었고 주관식이었으면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거야. 6월 평가원처럼. 그치?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확률에 덧셈 정리로 처리하는 게 맞지. 왜? 배반 사건이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난 이거부터 하나하나씩만 이제 구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이거 하나를 처리해 보자 이 얘기가 되겠지. 이제 큰 틀을 잡고 그 안에서 확률을 이제 구하는 과정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어려웠을 포인트가 바로 얘인데 왜? 여기서 중복되게 셌거나 안 셌거나 뭐 그랬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숫자 한 개부터 갈게. 이건 쉽지. 일단 골라.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숫자가 계속 나올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 3번 시행 모두 다 같은 숫자야. 그러면 60원이 되겠지? 그럼 그게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그 상황의 확률들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처리하는 거야. 경우의 수. 자, 그럴 때마다 하나 갖고 와봐. 예를 들어서 1, 1, 1이 나왔어. 이렇게. 첫 번째도 1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오고 세 번째도 1 나오고 그거 얘가 2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나 3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나 또는 6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나 그때 각각의 확률들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든 얼마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의 세제곱이야. 뭐 이건 어렵지 않네. 그래서 6의 세제곱 분의 6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일단 약분은 조금 이따 할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2개짜리야. 그러면 내가 일단 두 수를 뽑아야 되겠지. 근데 두 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뽑아야 할까? 그래야 한 개 이상 안 담길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고민하실 때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1 있고 여기에 지금 4 있고 여기에 2 있고 여기에 5 있고 자 여기에 6 있고 여기에 3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를 2개를 뽑았을 때 한 개 이상 안 담길까를 지금부터 또 다시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을 펼쳐. 계산하지 말고 일단 만약에 1을 골랐다 해. 2를 골라도 되는가? 네. 이렇게 담길 거고 이렇게 담길 거니까 안 담겨요. 3. 너를 이렇게 2개 초이스해도 절대 내가 구하는 게 맞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담기고 이렇게 담기니까 5번에 안 담기니까 성공.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되지. 왜? 대칭성. 여기랑 여기랑 해도 안 담기지 2번이. 근데 만약에 1번과 4번을 초이스하게 되면 얘랑 얘랑 초이스하게 되면 이렇게 담기고 이렇게 담겨서 내가 지금 구하는 6건 확률에서 모순이지. 그럼 내가 지금 나름 뭘 한 거냐면 중구난방 생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관찰을 해봤더니
그 일에 대응하는 너를 제외한 나머지들과의 숫자 조합들은 다 된다 이거야. 나머지 숫자들의 조합들은 다 된다 이거야. 이것만 빼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6번을 초이스 했으면은 이것에서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5를 뽑았을 때 결국 한 개 이상 안 담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게 1이든 6이든 5든 4든 3이든 2든 마찬가지일 거야라는 판단까지 할 수 있겠지. 다시 2를 뽑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5를 제외한 1, 6, 3, 4를 뽑았을 때 한 개 이상 안 담긴다라는 게 판단돼. 그러면 그게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어떤 게 처음에 딱 나와 내가 한 카드를 뽑았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너를 조금 더 이 문제에서 도형을 그려줬잖아. 도형을 줬잖아. 그걸 좀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지름이지. 만약에 등분됐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름에 대응하는 너를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다 된다야. 근데 여기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내가 결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을 뽑았다든 2를 뽑았다든 상황이 똑같으니까 6 곱하기 그 상황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4C1 이렇게 세시면 안 돼. 이유는 잘 봐. 중복돼.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답 낼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단 아직 답 내는 거 아니야? 얘를 골랐다 하면 얘는 제거. 그게 2를 골랐다 하면 너를 제거.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지.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너를 뽑아도 되고 너를 뽑아도 되고 너를 뽑아도 너를 뽑아도 되고 맞아. 근데 그게 몇 가지인지를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할 거냐면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이거 2개랑 이거 2개를 봤을 때 이걸 다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1을 뽑았어. 내가 여기서 4가지를 셌어. 이걸 다 셌어. 그럼 만약에 네가 6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또 세버리면 1을 또 초이스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 6 센 거랑 여기서 6, 1 센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준을 정하면 돼. 야, 하나 초이스 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보자. 그럼 절대로 중복이 안 되죠. 잘 봐. 이쪽 돼서 양쪽 보면은 어차피 원은 대칭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 둘 다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중복이 되잖아. 한쪽 방향만 관찰하자. 나름 정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정하자. 이쪽에서만 관찰하자. 그럼 선생님 다 세지는 건가요? 자, 움직여 볼게. 만약에 내가 2를 초이스했어. 그럼 이렇게 지름선 생기면서 얘는 뽑으면 안 되지. 그럼 이쪽만 관찰하자야. 그 다음에 얘를 초이스했어. 그럼 이렇게 생기지. 그럼 이쪽 보지 마. 이쪽만 관찰하자. 그럼 절대로 중복이 안 돼요. 다음 4를 초이스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됐지. 아까 1을 초이스했을 때 이쪽 봤잖아. 4를 관찰했을 때 시계 방향 이쪽만 보자. 그러니까 절대로 중복이 안 되는 거야. 5를 초이스했다. 아까 2를 초이스했을 때 이만큼 봤으니까 5를 초이스했을 때 이렇게 보자. 옛날 전화기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한쪽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중복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해보면은 결국 내가 일단 첫 번째 아무거나 뽑아도 돼. 그치? 아무거나 뽑아도 돼. 그 중에 한 가지 써와. 어디만 보자? 시계 방향만 보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뽑자. EC1. 이게 뭐야? 숫자 2개를 고르는 방법. 이게 쉽지 않았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나름 원이라는 도형을 왜 줬을까 생각해봐봐. 원이라는 도형을 왜 경우의 수에서 줬을까? 원순열도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잘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느냐 그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 기준인데 항상 지름선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도 일단 원에서 보는 거고 양쪽 방향 보면 중복되니까 한쪽 방향만 관찰한다. 자 그거지, 그렇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뭐야? 숫자 두 개를 조합하는 거. 그 중에 한 개 써보자. 예를 들어서 1이랑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몇 번 시행하니까 3번을 시행하지. 3번을 시행하니까 분명히 하나가 더 나와야 돼. 그 하나가 더 나오는 건 1이나 2 중에 하나 더 나와야 돼. 누가 나올까 고르자. 2가지.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그 어차피 경우에 쓰셨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써보자. 그러면 이게 독립시행을 얘들아 선생님이 그때 NCR의 P의 R승에 Q의 N-R승 이거 절대 공식 아니라 그랬지. 그때 그것에서 NCR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최근 수능의 경향은 그 NCR을 공식 써서 절대로 못 구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한된 조건이 많아서 그걸 직접 셀 수도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 문제로서도 출제를 많이 한다. 그게 최근 경향 문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2가 나오고 세 번째에서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세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1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1에 보다 배열만큼을 또 세줘야 되는 거야. 확률로서. 근데 이거나 확률은 다 어때? 6분의 1의 3승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들의 배열하는 거 결국은 3팩토리얼의 2팩토리얼. 그리고 그때마다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얼마다? 6분의 1의 3승이다. 요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것을 그냥 막 받아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써주시면은 얘가 6의 세제곱분의 자 들어가는 게 6 곱하기 자 계산합시다. 이게 3이죠. 그러면 3이 6 곱하기 2야. 그치? 6 곱하기 2고 됐어. 뭐 또 써 이거.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 3개의 숫자야. 3개의 숫자. 그러면 3개의 숫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 2, 3, 4, 5, 6이야. 그러면 3개의 숫자를요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또 생각 이렇게 뽑으면 안 되지. 5번 B요. 즉 연속되게 뽑으면 된다. 근데 선생님 연속되게 안 뽑으면요? 그것까지 봐야지.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건 다 채워져. 그래서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연속되게 뽑아야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조합은 몇 가지 있지? 그것만 세면 되지. 저기 또 한쪽 방향 본다. 한쪽으로만 돌려. 1을 초이스했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선생님이 왜 동그라미 치면서 뭔 줄 알겠어? 빠지면 안 되니까. 따라서 몇 가지 있다? 6가지 있다. 됐어요? 그 6가지 조합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1, 2, 3이 뽑혔다라고 해봐. 그러면 그때에 3번 시행을 하니까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세 번째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세 번째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의 배열 가지수가 결국은 3팩토리얼 6가지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각각의 확률은 동등 얼마? 6분의 1의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6의 3승분의 들어간 숫자가 6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큰 틀은 6건의 확률이고 그 안에서 6건을 썼을 때 그 내가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한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확률이 확률의 곱셈 정리 및 독립식의 확률로서 계산이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사실 확률은 그 뭐 무슨 시행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건 기본 개념이고 사실 내가 문제 자체를 이해해서 케이스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다 6이 있으니까 6의 제곱을 바꿉시다. 얘도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그래서 36분의 36에서 자
1이죠. 12니까 13, 19야. 따라서 36분의 7, 17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36분의 17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처음부터 6건이냐? 그거 아니야. 왜? 한 개 이상 쿠키를 담는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숫자 조합을 생각하는 그 경우가 나한텐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안 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얘도 복잡한데요? 근데 난 얘보단 낫다라고 판단되는 거야. 왜? 얘를 뭔가 내가 기준 잡아서 그 숫자 조합을 완벽하게 다 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에는 할 수는 있겠지. 시간이 많으면.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제한된 시간 동안 한 개 이상 안 담길까를 고민했을 때 훨씬 더 쉽겠다. 왜? 3번씩 하니까 그 3번 동안은 같은 숫자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하자. 그리고 그것들 각각 이거 쳐다보지 말고 얘만 또 확률 계산하고 얘만 확률 계산하는데 이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서 선생님 2개의 숫자 조합하는 거 그거 셀 때 제가 총 몇 가지였어요? 12가지였어. 근데 그걸 24로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지. 그걸 잘 뺐다면 굿. 오케이? 자, 그래서 20번까지 마무리 지었고 그럼 칠판 지우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문제가 막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21번 문제로서 선생님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지금 최근 경향 문제가 21번, 30번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라는 판단은 공감하지만 문제가 너무 쉽지 않나. 그죠? 21번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분수함수인데 같이 연습한 친구들은 우함수네요. 근데 우함수를 안 써요. 양의 실수 전체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함수는 필요가 없고 보니까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지금까지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역함수 미분법 문제가 없었거든. 역함수 미분법 문제를 내야겠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함수가 나온 순간 이 함수는 계속 양수인 부분에서 증가만 하겠지. 왜요?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봐봐. 얘를 일단 내가 끝을 관찰하면 결국 어디로 가지? 4라는 점근선에 수렴하게 돼야 돼. 그렇지? 근데 0을 집어넣으면 물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역함수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역함수 때문에 분명히 양의 실수로 제한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0부터 원래는 지나가는 함수인 거란 말이야. 근데 0을 제외시킨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결국 이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4까지 올라가기가 증가해야 돼. 그럼 증가 함수인 거야. 그러면 그 역함수 역시 증가해. 그랬을 때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차의 함수야. 그러면 차의 함수고 그게 0부터 4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유는 얘 결국 역이 0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되니까 그 역함수의 정의 역은 0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되겠지. y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로 제한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역함수를 소개하고 차의 함수를 얘기한 것뿐이다 라는 발문으로 이해가 돼. 사실 우함수라는 성질을 쓸 필요도 없고 이 문제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hx, hx 이 차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21번. 일단 이 함수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3분의 4x제곱이야. 자, 그랬을 때는 양수에서만 관찰하래. 정의역이가 아니라. 자, 그 이유는 역함수 때문이지. 그리고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고 점근선이 얼마야? 4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그리기 위해서 정확히 일단 그리기 위해서 그냥 그려도 돼. 알겠니? 자, 그러면 당연히 난 도함수를 구해. 그치? 자, 그러면 갖다 쓰면 물론 얘를 미분하실 때 그냥 이 상태로 안 해도 되지. 그치? 여기에다가 양변에 ln을 붙여도 상관없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치? ln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미분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차수를 다운시켜서 왜? 지금 가분수니까 차수 다운시켜서 미분해서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니까 미분해서 상관없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복잡한 함수에 대한 복습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미분은 그 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할게요. 굳이 L까지 부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분자 미분하면 8x고 거기에 x제곱에 플러스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놓고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 2x 그리고 4x의 제곱이면 8x제곱 8x제곱 날라가지. 그래서 24x야. 따라서 정리해 놓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결국은 24x가 된다. 그럼 얘 무조건 양수니까 결국 이거에 따라서 바뀔 것이고 딱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0에서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쪽만 관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완성시킬 때 사실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서 내가 먼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변곡점인지까지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돼.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 처음부터 이계도 함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갔던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치? 다들 구하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어. 그럼 그래프 그리는 전혀 지장이 없지. 근데 역함수 문제 나왔어. 그럼 y equal x라는 대칭. 이 보조선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에 얘랑 누구랑 그려야 돼? 얘랑 갖다가 그려야 돼. 디벨롭해서. 그렇지? 그러려면 위치 관계를 판단해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3분의 4x제곱이랑 x. 그렇지? 문제를 읽기 전에 최대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x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약분 해도 상관없지? 그럼 4x는 x제곱 플러스 얼마야? 3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제로니까 결국 x값은 1이랑 3에서 뭘 갖는다? 교점을 가져. 그리고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역함수와 무조건 1,1과 3,3에서만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딱 판단이 되면 이제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래서 사실 얘는 그래프 추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칭성이나 주기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양수 쪽만 관찰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y equal x라는 일단 보조선 그읍시다. 자 그러면 1,1 1,1 여기서 교점 생기고 3,3에서 교점 생기죠. 그리고 점근선이 뭐 이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지만은 자 y equal 4 점근선이고 그럼 그의 역함수는 y 대칭이니까 x equal 4가 점근선이고 그죠? 자 그럼 이제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건데 fx를 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위볼 아볼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함수 증가함수라는 건 확실한 거고 여기서 교점이 생긴다도 확실하고 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안 들어가죠. 정의역에 지금. 그러면 fx를 내가 색깔 구분을 좀 시켜줄게. 자 빨간 색깔로 표시합시다. fx를.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증가되니까 이렇게 지나야 돼. 그렇지? 자 그래놓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려면은 결국 이렇게 되면서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일단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교점 생기고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3에서 교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점근선 가지니까. 이걸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될까?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거의 역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로 연두 색깔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연두 색깔로 그린 게 G 얘로 그린 게 F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의 교점이 1,1이고 3,3이야.
둘은 역함수입니다. 물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F랑 G랑 역함수면은 항등식을 작성해서 이제 그걸로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항등식을 작성해서 역함수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부터 봅시다. 이제 hx 가야겠다. 그럼 hx는 fx에서 gx를 뺀 차의 함수예요. 그럼 이 그래프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보세요. f랑 g를 빼는 거야. 그치? 같은 x에 대해서 얘를 관찰해 보면은 물론 정확히 그럴 수는 없지만 분명 얘가 아래로 볼록, 얘가 위로 볼록 하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딱 같아지는 요 지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최대가 되는 요 지점에서 분명히 값이 가장 작아지겠죠. 이 차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가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최대가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1위 경계, 3위 경계 교점이 생기니까 내가 여기다가 hx를 그린다라고 하면 hx는 두 개 빼는 거니까 이때는 0.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때도 0이야. 근데 어쨌든 이거에는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뭐야? 음수죠. 그럼 아래쪽에 생긴다야. 그래서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f에서 g 빼는 거 이번엔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시 f에서 g 빼는 거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뻗겠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걸 보고서 차이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h1 값은 0이냐? 네, 참입니다. h3 값도 0입니다. 다음, 니은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당연히 그 a, b도 이 사이에서 관찰해라 이거죠. 두 개는 같지 않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그 hx를 뭐 했을 때? 정적분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된대. 가장 커야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2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하적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왜? hx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얘는 부호를 갖는 넓이죠. 그렇죠? 그냥 넓이가 아니라 부호를 가져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최대를 내면 양수값으로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0부터 어떤 4까지를 아이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려야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 값이 되려면 양수인 쪽이 딱 여기밖에 없거든. 가장 많이 넓게 구간을 잡는 게 좋겠지, 양수 쪽에서. 그럼 1부터 어디까지로 잡으면 될까? 3까지로 잡으면은 이 부분을 다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는 순간 음수 쪽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작아지겠죠. 자, 최대값은 얘가 얼마고? 3이고 얘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따라서 2다. 참이죠. 자, 그러면 디귿번 갑시다. 디귿번 문의가 뭐라고 되냐면은 hx의 도함수 h'x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hx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여기서 계속 이 차이가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같은 x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 못해도 이런 그래프가 생기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보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판단해서 했었어도 문제는 맞았겠지만 결국 hx라고 하는 이 함수는 fx 빼기 gx고 내가 그냥 이거에 보고서 이거의 부호만 판단해서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h'x는 이거의 도함수니까 f'x-g'x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결국은 얘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에서 f'과 g'에 대한 이거는 얘는 원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같은 x가 들어가야 돼. 그치?
같은 x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단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기하적 판단이 되는가? 안 되면은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인식해서 이것에 미분을 해서 이거의 증감을 알아내서, 그렇죠? 증가,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알아내서 양끝값을 확인해서, 여기 양끝값 구간이 또 0과 4 사이니까 무조건 극대값이 최대값이겠거니 해서 답을 내는 그 과정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관찰을 해봐야겠지. 왜? 이들은 역함수니까 fx랑 gx가, 아니 fx랑 gx가 그거의 미분 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 관찰해보면 결국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가장 커야 돼. 그치? 이게 가장 커야 돼. 그래, 그런 다음에 똑같은 그 x라는 지점에서 관찰했을 때 네가 최소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하게 맞춰준 거야, 교점으로. 만약에 얘는 역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얘가 최소가 됩니까? 같은 x에 대해서 라는 걸 봤을 때 일단 f만 먼저 관찰해라. 둘 다 관찰하면 힘드니까. f라는 것은 얘야, 빨간 색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여기서 뭐 하다가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해서 정상 따라가야겠지. 그러려면 여기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1,1인 거야. 근데 이게 교점인 거야. 그러면 이 g라는 이 함수의 변곡점 역시 뭐가 될까? 1,1이 되겠죠. 완전히 대칭시키니까. 원함수의 변곡점이 a, b야. 역함수의 변곡점 b, a지. y에서 대칭했으니까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fx에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가 변곡 접선 해서 이 기울기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때 이 g에서의 변곡 접선, 네가 가장 최소가 될 수밖에 없이 맞춰진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얼마일 때다? 1일 때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이 문제는 기하적 관찰해서 그냥 역함수의 미분법 물어본 거야. F'L. 그럼 F'L은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1은 1 집어넣으니까 16, 1 집어넣으니까 24. 그러면 4, 4, 16, 4, 8에 뭐야? 4, 6에 24 뭐야? 2분의 3이야. 8로 약분하면 되는데, 그치? 2분의 3.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3이야. 즉, 이 기울기 2분의 3이야. 이게 2분의 3이야. 근데 이거 역함수잖아. 그러면은 a, b 이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b, a고, 그죠? 요때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m이야. 그러면 니는 얼마야? m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니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 g에서 가장 작은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 중에 얘가 가장 큰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빼주시면 답입니다. 6분의, 자, 9 빼기 4니까 6분의 5다. 이렇게 나와야 돼. 6분의 7이라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번과 니은번은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냐면은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에 대한 그냥 차이 함수를 볼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걸 못 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역 니은번에서 잘 풀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직접 초프라임을 구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또 교점이 생기려면은 여기서 아래로 블록해서 미분 가능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위로 블록 바뀔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정근선 생기니까 쭉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요 지점이 F나 G의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의 기울기 최대, 최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보다는 이 함수를 하나 낸 이유가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 하는 거 하나를 선택한 것 뿐인 거야.
그치? 함수의 특징보다는 결국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였다. 21번 치곤 너무 쉬웠다. 그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근데 공부는 틀렸으면 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항 21번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고, 자, 선생님은 이제 주관식 주요 문항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